채권 총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듣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빠르게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법 일반론인데요. 일반론에서 얘기할 것은 그냥 채권이 어떻게 그 채권법이 제3편 채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써져 있는데, 일단 총칙이 있고요. 계약이 있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권 총론 부분에서는 제 1장 총칙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강론 부분에 가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제1장 총칙은 채권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모든 채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총칙은 공통적인 거다, 모든 채권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제2장에서 5장은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절 채권의 목적은 채권들 가운데 그 목적이 공통한 것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제2절 채권의 효력에서는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강제이행, 채권자 지체,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OT 때 설명해 드린 거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알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민법을 보다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권의 본질입니다. 일단 채권이 무엇이냐? 채권은 특정인, 그러니까 채권자가 있고 다른 특정인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나에게 돈을 주어라 라는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의 이행 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 특정인, 즉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고,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의 특질을 보시면요,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채권과 비교하는 게 물권이거든요. 물권.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무사시험 민법에서는 물권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법에서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물권인데, 물권과 채권이 서로 조금 비교해서 볼만한 것이 이런 상대권이라는 건데요. 상대권이란 어떤 개인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서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A와 B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 A는 당연히 B에게만 예를 들어서 돈을 주어라, 나에게 돈을 지급해 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3자인 C한테 나는 B랑 계약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돈 줘 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쉽게 그냥 상대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소유권 같은 게 있는데, 소유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나는 A고 나는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는 내 소유야. 그러면 B한테도 내 소유라고 할 수 있고 C한테도 소유라고 할 수 있고 D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등성인데요. 이게 나중에 물권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은 또 중요한 쟁점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거 읽어보면,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채권은 실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도 동시에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채권은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성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배타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도 동시에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A가 B와도
어떠한 매매 계약, 예를 들어서 내가 X라는 물건이 있는데 X 물건을 내가 B한테 팔아야지. 그리고 동시에 C한테도 팔아야지 라고 이중 계약이죠, 일종의.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둘은 물론 B가 먼저 계약을 했죠. 그 다음에 C가 계약했지만 그래도 둘은 평등하다. 순위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B와 C가 A한테 그러면은 각각 이제 X 물건을 나에게 줘 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둘은 어쨌든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B보다 우선, C 입장에서 내가 B보다 우선이야, B 입장에서 내가 C보다 우선이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금전이다. 그래서 1억 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둘이 각각 예를 들면은 1억 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근데 A는 1억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각 채권에게 비례해서 1대1로 1억 원을 나눠 가지면 5천, 5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물권이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저당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억 원에 대해서 자기의 피담보채권,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라 하면은 이 저당권의 뭔가 원인이 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예를 들어서 D라는 사람이 있는데 D라는 사람이 A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주면서 A의 예를 들어서 Y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A가 돈을 못 갚아서 Y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그러면 이게 B와 C 채권자는 각각 1억 원의 채권이 있는 거고, D는 저당권자잖아요. 저당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근데 경매를 했을 때 아파트 경매가에 대한 그 교환된 가치로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배당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물권자인 이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어서 1억 원을 모두 받고 B와 C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배당되는 금액이 0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채권은 어쨌든 상대적인 거다. 그리고 채권자 간에는 평등하다.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걸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채권의 효력인데요. 채권의 효력에서 일단 대내적이라 하면은 뭐겠어요? 서로 계약한 당사자 간의 이야기겠죠. 그러면 일단 A는 B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이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구력. 근데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소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A는 B한테 받을 건 있는데 법원에 가서 이거 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나중에 민사소송법 같은 데서 배울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소구력 없는 채권을 자연채무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채무,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 이런 걸 자연채무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력이 있다.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받아야 된다면 지급명령이나 그런 돈을 받아야 된다면 지급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급부의 효력은 뭐냐? A가 B한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채권이 있다. 그러면 B가 A한테 돈을 줬을 때
A가 그거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다. 만약에 적법하게 보유할 수 없다면 B가 A한테 그 돈 너 받을 권리 없으니까 다시 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은 대내적으로 이런 효력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대외적인 효력인데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그 채권은 서로 계약한 사람 간의 문제이지 그 외 제3자와는 전혀 어떠한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이 채권에 대해서 어떠한 불법한 행위를 해서 침해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보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그다음에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던 사실만으로는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C의 행위로 인해서 A와 B 사이에 있는 채권이 예를 들어서 A의 채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C의 행위가 A에 대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래에서 자유경쟁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력을 전제로 하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제3자 C라는 사람이 A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해서 그 방해를 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인데요. 책임재산이란 일단 무엇이냐?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채권자고 B가 채무자다. 그러면 이제 B가 A에 대해서 이제 채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채무에 대해서 뭔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B가 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일종의 책임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B가 나는 유일하게 X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제3자인 C한테 이거를 매도해버렸다. 이러한 경우에는 B가 빼돌렸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는데, 근데 B가 어차피 돈도 없고 가진 건 X 아파트뿐인데 그냥 C한테 X 아파트 줘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A는 못 받으니까 내 알 바 없지 이렇게 생각해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B가 어차피 A한테 돈 뜯길 거니까 그게 싫어서 C한테 그냥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A가 이 B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채권 발생 원인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우리 보통 의사표시하고, 그러니까 즉 청약하고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에 있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그런 법률 행위가 있고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거, 예를 들면은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채권에
약간 일반적인 성질들을 간단하게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채권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